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2주차 내용이 좀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죠. 탄력성 부분. 그래도 하셔야 해요. 탄력성 부분이 단어나 이런 용어들에 관한 개념들을 딱 받아들이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탄력성 개념은 되게 쉬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 자국의 경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마스크 자국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난다. 근데 벗고 나면 금방 회복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니까 탄력이 있는 거라고 그랬고, 그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있다가 벗었는데도 한참 동안 안 나오면 탄력이 없는 거. 그게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개념은 단순한데 그게 이제 시험에 적용될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위셔야 돼요. 그래서 가파른 것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완만한 것이 탄력적. 그렇게 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크다. 비크.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작다. 탄작. 이렇게 위셔야 돼요. 비크 탄작.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반복하셔서 외우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다룰 내용들이 좀 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편한 내용이 많은데 나가면서 좀 공지를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에서 다른 부분 가기 전에 합격서 내용인데 오류가 있더라고요. 합격서에서 편집상 오류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42쪽에 받으셨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지란에도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 인강 같은 경우는 강의 교환란에도 일부러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요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 부분을 내려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하고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요렇게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있죠. 또 왜 이렇게 바뀌어놨을까? 자, 이렇게 있죠. 여기 부분 아니 여기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위로 올라가고 잘못되어 있어요. 40페이지 좀 바꿔놓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은 그대로 있고 단위 탄력적인 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고 거기가 민감이라 해놨는데 탄력적하고 단위 탄력적하고 위치를 좀 바꿔놓으시고. 40페이지, 40쪽에도 그래요. 42쪽하고 47쪽도 그래요. 42쪽은 수요고요. 47쪽은 공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것만 바꿔놔주세요. 다시 42쪽하고 42쪽에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거 하고 47쪽하고 강좌 교환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프린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거? 네, 그거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 바깥에서 준 거예요? 근데 왜 처음 보시는 것처럼 막 찍어 놓으세요? 그건데 이게? 딴 거예요? 수정한 건데? 그건 딴 과목이에요? 다른 부분이 기출문제? 그래요? 요거 합격서 좀 고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갈 거. 오늘 3주차 내용에서 거미줄 모형. 거미줄 모형은 경제론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장론. 근데 오늘 이 부분은 분량은 좀 많아요. 할 게 좀 많아.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주차, 2주차 복습 좀 할까요? 자, 2주차 잘 틀리는 것 위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먼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 먼저 모양하고 이동구도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하고 우하향 다음에 뭐가 붙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양인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곡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곡선, 우상향하는 공곡선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하고 헷갈리는지 아세요? 우하향 이렇게만 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우하향인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이면 헷갈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하향이 아니라 우하향 이동이에요.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우하향 그러면 안 돼. 우하향이란 말은 없어. 우하향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 우하향 이동인지 우하향하는 모양인지 그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한대요. 그리고 공급은 감소한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증가, 감소 이거부터 보라고 그랬죠. 근데 양의 증가, 감소 크기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지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양에서 알 수 없음이 나와요. 양에서 알 수 없음이 나오면 가격은 수요 증가만 따지랬죠. 상승. 이쪽도 상승.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한다? 알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런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놓고요. 최초의 가격과 수량을 정하고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수요 증가가 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양 증가.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봐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번엔 공급 증가를 더 크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 증가. 이번엔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증가하는 걸 그려야 돼요.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크기를 똑같이 그려서 가격은 불변이고 양 증가 이렇게 세 개를 그린 다음에 어느 거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알 수 없음, 양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공부하거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저런 거 돼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돼요. 절대로 잘 안 되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하시면 된다. 그래서 X. 두 번째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을 갖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한대. 그럼 양은 증가. 근데 균형 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상승 여부는 수요 증가 쪽이 크면 가격은 수요 증가 따라서 상승하고 공급 증가 쪽이 크면 공급 증가 따라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니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양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오해요.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1이니까 뭐예요? 단위 탄력적이죠. 그리고 제가 단위 탄력적인 그림을 수요만 말씀드렸죠. 그죠? 단위 탄력적일 때 어떤 모양? 직각삼곡선이죠. 직각삼곡선은 쌍곡선 그릴 필요도 없이 곡선상에 아무 점이나 찍어서 그려내린 사각형 면적이 모두 똑같다 그랬죠. 사각형 면적이 기업의 총 수입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도 떨어져도 총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이걸 내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데 문제를 내시네요 하는 분도 있거든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의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보잡. 저는 본 적 있나요? 네, 저는 본 적이 있고 얘는 본 적이 없고. 그냥 느낌이 그래. 항상 본 적도 없어요. 듣보잡. 그런 문제들이 더러 나와요. 저는 옛날에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강의 중에 다 알려드리고 너무 칭찬들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왜 알려준 게 안 나왔다고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알려준 게 안 나왔더군요. 그분은. 왜? 아는 게 없는 거야. 이거 내용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말씀드리기를 탄력성 1이면 사각형 면적이 모두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각삼곡선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이 면적도 모두 똑같다. 그게 이게 기업의 총 수입이다. 가격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수입이 똑같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그랬습니다. 1보다 작을 때 뭐라고 그러죠?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제가 가격과 같은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반대 방향이라 했어요. 수입이 같은 방향. 왜? 여러분 가격이 올라가면 비탄력일 때 가격이 크게요? 작게요? 크게 올라가지.
그러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양은 작게 줄겠지. 그럼 기업의 수입은 크게 느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수입은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X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틀리는 것을 위주로 복습해봤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얘기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는 여기다란 자료로 그냥 올릴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 뭐를 만들었냐면 그렇게 뭐 이렇게 이 자료 올라가는 거에 그 일일 학습 같은 경우를 또 올려드리려고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 하나 있죠. 요거 밑에 것만 요거 하나 들어가시면 카페 이용하시면 거기다 일일 학습. 그러니까 밴드는 좀 관리가 불편해요. 선생님들도 관리하기 불편하고. 그런데 이게 밴드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걸 쓰시면 구글 스토어라고 아시죠? 앱 다운 받는 곳. 그래서 이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앱을 어떤 앱을 따라 받냐면 네이버 앱을 다운 받습니다. 네이버 카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앱이 있어요. 앱. 그러니까 요거 하나 다운 받아 놓으면 되게 편해요. 다운 받아 놓고 하나 가입해 놓으면 그냥 다 여러분 자료 올라오는 거 다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매일 학습. 그럼 이제 밴드하고 똑같아요, 효과가. 밴드하고. 근데 훨씬 편해, 밴드보다.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 명 이렇게 다 하면 6개든 7개든 막 여러분이 밴드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앱 하나 다운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만약에 찾을 때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카페라는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공인 어벤져에서 치시면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있다. 여기 주소로 들어가도 되고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절 보실래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거미집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게 경제학에서 발전된 이론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발전된 이론인데 경제학에서는 한물 간 이론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왜 한물 갔느냐? 원래 이게 이런 학자들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학자들이 농축산물의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수출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부터 물건을 사오는 걸 수입이라 그래요.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하는 거를 개방경제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는 거를 폐쇄경제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폐쇄경제 모형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지 않는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만약에 흉년 들면 폭등을 하게 돼요. 농산물 가격이. 풍년 들면 폭락해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더라. 그걸 설명하는 이론이었어요, 원래. 근데 오늘날은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해야 안 해요. 수입하고 수출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하기 때문에 개방경제 시대예요. 그래서 흉년 들게 되면 미리 흉년 들 걸 다 알아요.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배추가 흉년 들 것 같다. 마늘이 흉년 들 것 같다. 미리 선제적으로 수입해 와요. 이웃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폭등이 나타나지 않고요. 풍년 들 것 같다. 그럼 출하량 조절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제학에서는 한물간 이론이에요. 자, 근데 농산물은 그렇지만 여러분 부동산은 수입과 수출할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학에서 이제 요 농산물 말고 부동산의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 이론을 빌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의 변화를 따져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는 걸 동태 모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태는 명태 얼려버린 게 아니에요. 시간의 변화를 따지는 것, 요게 동태 모형. 시간의 변화를 따지지 않는 것, 그걸 정태 모형 그래요. 정태 모형.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동태 모형을 동학 모형, 정태 모형을 정학 모형이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여러분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 생각하시고 공업용 부동산은 공장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건물이나 공장 건물 같은 곳에 더 잘 적용돼요. 주거용보다는. 왜 그러냐면 대규모 임대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기 때문에 폭등과 폭락이 잘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더 잘 적용된다. 거미집 과정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지금 좀 전에 명태라고 그랬어요? 생태라고 그랬어요? 동태라고 그랬어요? 동태. 누가? 거미가. 뭘 좋아한다고? 동태를. 어디 산다고 걔가? 상가나 공장에 사는 거미는 동태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상가, 공장, 거미, 그리고 동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동태 기억해야 돼? 뒤에 가면 생태도 나오걸랑. 그래서 동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나 공장에 사는 거미는 동태를 좋아한대. 그런데 거미집 모형의 기본 가정을 봤더니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갔어요. 근데 마늘 값에 있어요. 마늘 시세. 마늘 지금 현재 시세 보고 마늘 사요? 아니면 내년도 시세 보고 마늘 사요? 지금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받아요. 시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마늘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안 그래요. 여러분 마늘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예를 들어서 마늘을 심어서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시장에 나갔더니 마늘의 시세가 지금 되게 높아. 깜짝 놀랐어. 엄청 높아. 그럼 그걸 보고 놀란 마늘을 공급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 마늘 이제 어때요? 예, 수확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수확하기 위해서 많이 심어야지. 그리고 이게 언제 나와? 내년도에 나와. 그래서 여러분 공급은 생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기간 후에 영향을 받아요. 자, 이 말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존재한다는 말. 생산 기간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미래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고 전제해요. 미래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 의존한다고 전제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공급량은 현재를 금기라 그래요. 금기, 현재의 공급량은 전기의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금기 가격, 현재 가격에 의해서 다음 거 차기, 공급량이 결정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요. 그리고 물건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은 농산물이다 보니까 우리 상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온 거 오늘 다 팔아야 돼. 생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인거 오늘 다 팔아야 돼.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떨이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 마리 10,000원 하던 거 나중에 떨이 할 쯤에는 2마리 10,000원, 2마리 1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떨이를 해버려요.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미집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할 거고 시험에는 그래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살펴보고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 보시면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걸 알려드리는데 그건 안 보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보면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강조점을 드릴 테니까 절대로 하란 대로 하십시오.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그 다음에 기본서 읽으면 양이 너무 쫙 펼쳐져 있으니까 합격서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 문제 풀고 이게 공부하는 순서예요. 어떻게요?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합격서로 정리하고 복습 문제 풀자. 아셨죠? 자, 갈게요. 그림이요. 여러분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큰 경우를 그림 그릴 거예요. 질문합시다. 그러면 어느 그림이 더 완만할까? 수요 곡선이 그림이 더 완만할까? 공급 곡선 그림이 완만할까요? 수요 곡선이 완만해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그리려면 이렇게 여기 가격, 여기 수량에 확연하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그려줘야 맞아요. 자, 그럼 수요 곡선 완만하죠? 그래요. 방향만 다를 뿐. 근데 이렇게 그리면 거미집 모형이 이쁘게 안 나와. 그래서 딱 보면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하튼 이렇게 그렸어. 근데 수요 곡선이 좀 더 완만하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초 가격과 수량이 여기서 정해졌대요. 근데 여기서 수요가 증가했대. 수요만 증가했다고 쳐요. 그럼 수요만 증가했다. 이걸 균형에 충격이 가해졌다 그래요. 수요나 공급이 바뀌면. 자, 그러면 수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균형에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부터 수요가 딱게 증가했으니까 단기간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마늘 공급 늘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마늘의 수요가 확 늘면 마늘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상가나 공장 건물의 수요가 늘면 가격이 팍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 공급업자는 이 가격에 맞춰서 마늘 공급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내년도에 마늘이 얼마만큼 나와?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해.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 폭락.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에 맞춰서 수요자들은 사고,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낮으니까 공급자는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해요. 그럼 가격은 또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폭등. 그리고 또 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자는 공급을 또 늘리네. 그럼 물건이 또 나와. 그럼 가격이 또 떨어져.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자가 수요가 하고 공급자는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또 물건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점점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럴 때 수렴이라고 할래요, 발산이라고 할래요? 수렴형이에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그림 아니에요. 왜 그림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수렴 맞죠? 그럼 수렴형이야.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제가 기억할 것만 기억하라고 한 거 탁탁 체킹하면 돼요. 아직은 절 보세요. 이번엔 두 번째.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더 큰 경우래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공급 곡선을 만만하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초과 공급 물량이 늘려서 초과 공급 또 떨어져요. 초과 수요 가격 올라가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서 또 떨어져요. 초과 수요 가격 올라가요. 초과 공급. 이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죠. 수렴이야 발산이요. 발산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설마 그림 주어지고 무슨 형 이게? 이래 주어지면 길 지나가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나와. 그럼 이 시험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수요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공급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 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수탄수 공탄발만 기억하면 돼. 수탄수 공탄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할 건 딱 저거예요. 수탄수는 뭐예요? 수요가 더 탄력성이면 탄력적이면 수렴형, 수요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공급 탄력성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돼요. 수탄수 공탄발.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근데 기억하는 김에 머릿속에 탁 남을 만큼 기억해야 돼. 어떤 분 나중에 수탄발 막 그래. 예? 수탄수 공탄발. 아셨죠? 예. 근데 이 수탄수 공탄발 이해 못하고 암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탄수 공탄발 우리끼리 딱 하는데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이 수탄수 공탄발은 무슨 폭탄 종류인 줄 아셔요. 그러니까 꼭 수탄수 공탄발 기억 잘 하시고. 그럼 이제 눈썰미가 있으시니까 세 번째 그림은 둘이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기 때문에 기울기도 똑같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올라간 가격의 초과 공급, 가격이 떨어지고 따라서 초과 수요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뭐다? 순환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형을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여러분이 외울 거는 뭐다? 수탄수 공탄발만 잘 외우면 돼요. 그러면 과연 수탄수 공탄발로 문제가 풀리는지를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렴형의 경우로 한번 체킹해 볼 거고요. 수렴형의 경우는 제가 아까 수탄수라 그랬고 이것은 탄력성 값이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 예,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 근데 탄력성과 기울기는 예, 반대예요. 그럼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니까 기울기로 치면 자 탄력성으로 치면 수요 탄력성이 크단 말은 기울기로 치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야죠. 그런데 기울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방향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양의 방향이니까 기울기의 크기를 재려면 절대값을 붙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크기만 따지려고. 그래서 기울기에는 절대값이란 글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 절대값이란 말이 왜 붙나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잘 봐봐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6이래. 마이너스 왜 나왔나요? 음의 방향, 반비례 관계니까. 공곡선의 기울기가 0.8이래요. 그럼 이것을 비교할 때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이고 절대적인 크기만 따져보잔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0.6, 0.8 이쪽이 크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는 반대라고 그랬죠? 아니,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반대라고 그랬죠? 탄력성은 어느 탄력성이 더 큰 거지? 수요 탄력성이 더 큰 거니까 수탄수. 이번에는 그림으로 치면
아까 그림으로 치면 완만한 형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렴형. 그런데 여러분 발산형의 경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렇다.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0.8, 공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8이고 공곡선의 기울기는 0.6이면 원래 마이너스 0.8하고 0.6하고는 0.6이 더 커야지. 그러나 절대값을 붙이는 거라고 그랬죠. 절대값을 붙이면 결제값을 붙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0.8, 0.6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따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따진다. 항상 언제나 우리 크기 비교할 때는 수요 곡선, 공구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따진다. 그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 이렇게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반대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발산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경우는 탄력성도 똑같겠죠. 자, 그럼 우리가 외울 때는 뭐만 외우면 된다고요? 수탄수, 공탄발만 외우면 돼요. 수탄수는 수렴형, 공탄발은 발산형.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다 대입해보자 말이에요. 자, 바로 문제 푸는 거예요. 갈까요?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B 부동산 모형 형태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걸 균형에 충격이 가해진단 말로도 나와요. 그러면 다른 조건 따지지 말래. 그럼 이제 탄력성으로 바로 주어졌어. 1.1하고 0.9하고 어느 탄력성이 더 커? 수요 탄력성이. 그럼 이거 수탄수예요, 공탄발이에요? 수탄수지. 요거는 공탄발이지. 그러면 수렴형, 발산형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건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지. 끝. 됐죠? 그래서 개론은 원리 알고 나면 그 어떤 과목보다도 접근이 되게 쉬워요. 특히 어렵다는 민계공 중에서도 접근이 유독 여러분이 이제 답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잘 몰랐는데 약간 아리까리 하더라도 약간의 공부가 된 걸 대충 찍으면 그래도 정답일 가능성이 민계공 중에 제일 커요. 또 볼까요? 이렇게 줘졌어요. 이건 기울기로 줘졌네요. 그러면 기울기로 줘졌어요. 그 상황에서 A 시장, B 시장, 시장이 3개 있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0.8로 줘줬는데 절대값 붙이는 거죠. 그럼 절대값 붙이면 얼마죠? 0.8. 그럼 어느 게 더 크죠? 0.8이 더 크죠, 수요가. 그럼 탄력성은 뒤집어야죠. 그럼 이게 수탄수요, 공탄발이에요. 공탄발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기울기 0.3 똑같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순환형이라고 그랬죠. 자, 기울기 절대값 붙이면 0.6이니까 어느 게 더 크죠?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탄력성은 수요가 바뀌어야 되니까 항상 수요 탄력성이 큰 거죠. 수탄수죠. 그러면 발산형, 순환형, 수렴형 돼 있는 건 몇 번? 5번인 거죠. 됐죠? 문장으로 갈까요? 문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은. 그러면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대. 그러면 수탄수요, 공탄발이에요? 수탄수죠? 그러면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수요가 증가한다면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렴형이지. 수탄수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지. 2번은 둘이 같다네. 그럼 무슨 형이에요? 순환형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얘는 뭐라고 그랬죠? 거미가 뭘 좋아한다고? 동태 모형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격은 여러분 가격이 변하면 자 즉각 바뀌는 게 수요였어요, 공급이었어요? 수요가 즉각이고 공급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정 기간 후에 바뀌는 건 위에가 공급량이고 밑에가 수요량이 돼야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됐죠? 생각보다 되게 쉬워.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장론입니다. 여러분 시장론의 경우는 33회 시험 기준으로 보통 이 정도 나오면 5문제가량 나오거든요. 5문제가량이 나왔는데 33회는 7문제 나왔어. 보통 5문제가량이 나오는데 33회는 7문제가 나왔고 이 파트는 여러분 점수 따기 쉬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이 나올수록 땡큐야. 근데 일단 개론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챕터가 바뀌잖아요. 과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과의 과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럼 조금 전까지 경제론 공부한 거예요. 경제론이라는 과목을 압축해서 다룬 거고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시장론이라는 과목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하고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파트도 있어요. 그게 이제 개론의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용만 정리하면 점수 되게 따기 쉬워요, 이 파트. 갈까요? 시장론. 자, 그럼 시장이 뭔지부터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뭐라고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거래는 사고 파는 것. 그러니까 수요자나 공급자가 이렇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유식하게 말해요. 근데 내용은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수요자인데 수요자를 다른 말로 매수인 혹은 매수자. 그리고 팔려는 사람은 공급자를 다른 말로 매도인.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렇게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것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여기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무슨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고. 근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시장을 구분할 때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추상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 시장,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으면 추상적 시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경동 시장, 장소와 위치 있어 없어요? 무슨 시장이에요? 구체적 시장이에요. 노동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장소와 위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무슨 시장이에요? 추상적 시장이에요. 강남의 부동산 시장. 그럼 우리가 보통 강남 이렇게 말하면 강남의 부동산 시장 할 때 보통 3구라고 해요. 강남 3구를 보통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해요. 간혹 넓게 말하면 뭐 강동구도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만 보통 3구라고 하죠. 그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시장 그렇게 말하면 장소와 위치가 정해져요, 정해지지 않아요? 정해지죠? 그럼 무슨 시장이에요? 구체적 시장이지. 지금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이러면 장소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자본시장의 일종으로 바라보면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러나 어떤 지리적인 구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구체적 시장이에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경우를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과 대비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제가 좀 전에 완전 경쟁이라 했어요? 불완전 경쟁이라 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과 대비시켜서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를 구매자로 할게요. 공급자를 판매자로 할게요. 그러면 구매자,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많다요, 적다요? 많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얘는 아주 적어. 얘는 아주 많아. 얘는 아주 적어.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 판매자는 적습니다.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아주 많아. 그럼 아주 많잖아요. 그럴 때 어느 하나는 시장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한 가격을 따라가야 돼. 가격 순응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구매자가 가격을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가격 결정자예요. 그 다음 동질성 여부를 따져봐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품질이에요. 동종 동질이에요. 동종 동질.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종 이질이에요. 동종 이질. 그러니까 같은 종류지만 품질이 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요. 시장에 누구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불완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강남의 부동산 시장. 그런데 강남의 부동산 오늘 점심이나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 김에 강남의 부동산이나 살까? 카드로 결제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조금 비싸. 그래서 이걸 살려면 약간 노력해야 돼요.
그죠? 약간 한 30년 정도 약간 노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아무나 못 들어와. 또 팔고 나가기도 쉽잖아. 세금도 조금 내야 돼. 됐다. 이렇게 해서 노력했으니까 세금 많이 내지 말고 10억 좀 내. 양도소득세 10억. 이렇게 올랐어. 차익이 생겼대. 10억 내래. 막 그래. 그 뭐 부담 없이 10억 정도 내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건너간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탈퇴도 쉽지 않아. 또요, 정보 공개성. 정보 공개성은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근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가 불안전해요. 그 다음에 가격.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낮아.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고 가격 수준도 낮아. 그런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 조절도 안 되고 가격도 높아. 그래서 조정이 잘 안 돼. 다시 말하면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얘는 가격이 낮은 이유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그래서 소액 자금으로 자주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소액 자금으로 자주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얘는 가격이 높다 그랬죠?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해. 다액 자금이 들어가고 빈번하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매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감 잡고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유형을 보면 토지 시장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하나하나의 토지 시장을 가리켜서 개별 시장이라 그래요. 그런 개별 시장을 싹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전체 시장이라 그래요. 그 중간에 부분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시장은 하나하나의 토지 시장이라면 합친 걸 전체 시장이라 그러고 중간에 뭐가 있다? 부분 시장이 있는데 지역별 부분 시장도 있고 용도별 부분 시장도 있어요. 그럼 지역별 부분 시장은 뭐냐? 지역별로 시장을 나눠 놓는 거예요. 지역별로. 용도별 부분 시장은 용도별로. 그래서 지역별 부분 시장과 용도별 부분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자, 강남의 부동산 시장,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이라 해볼게요.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그럼 뭐야? 지역별 부분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거는 뭐야? 용도별 부분 시장. 그래서 부분 시장은 다른 말로 하위 시장이라고도 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부분 시장이 중요한데 지역별 부분 시장이 나오는 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용도별 부분 시장이 나오는 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봐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고 가볍게 보시면 돼요. 먼저는 좀 전에 제가 부동성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 서초구의 부동산 시장, 아니면 송파구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국지성을 가져요. 시장이 국지적이요. 국지적이란 말은 A 지역, B 지역으로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거든요. 수요가 많아. 이 동네는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어요. 공급이 많아. 그럼 여기는 남아 모자라. 네, 여기는 모자라. 여기는 남아.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근데 보낼 수가 없어,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 불균형이 계속된다. 그래서 여러분, 국지성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 B자 붙은 게 3개 있어요. 비공개성. 비공개성,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고, 비표준화성도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고, 비조직성도 개별성과 관련이 있어요. B자 붙은 3개가. 여러분, B자 붙은 3가지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은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데 전부 달라서 일단 표준화가 안 돼. 그리고 여러분, 대리점, 도매상, 소매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직화도 어렵고 공개도 잘 안 돼. 자,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피자 생각해 보세요. 도미노 피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피자헛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피자 같은 경우에 피자 만드는 회사에서 레시피 똑같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재료를 공급해서 이름을 갖다 붙여. A라는 피자 이렇게 붙인다고. 그리고 그거 2만 원 이렇게 붙여. 그럼 나름대로 어때요? 표준화 시킨다고요. 레시피를. 뭐 생긴 모양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야. 치킨점, 예를 들어 교촌치킨 또는 BBQ 그런 데서 말이죠. 치킨의 이름도 갖다 붙여.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A치킨, B치킨, 양념 갖다 집어넣고 간장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갖다 붙여요. 그리고 얘 2만 원, 얘 2만 2천 원, 얘 2만 5천 원 이렇게 금액을 따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생긴 모양이 똑같진 않아.
생긴 모양이 똑같지 않은데 이름을 갖다 붙여서 표준화시킨다고.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국의 금액도 똑같아. 근데 토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갑돌이와 굴돌이가 아무리 친해도 갑돌이가 나 어제 땅 샀다?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얼마에 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공개되질 않아.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직화도 어렵고 거래 내용도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개별성하고 관련이 있다. 아울러 수급 조절이 곤란한데 수는 수요를 가리키는 말이고 급은 공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증성 때문에 정확하게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요는 늘면 돈만 있으면 증가해. 근데 공급의 증가가 어려운 거죠. 이래서 단기간에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해요. 그 다음에 매매 기간도 오래 걸려요. 매매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법적인 제한도 많아요. 법적인 제한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얘네 셋. 이 세 가지가 바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부동산은 너무 고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고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5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살려니까 2억이 부족해. 7억이래. 근데 장기로 저리로 2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특징들인데 9개만 있질 않고 그냥 9개만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5개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문제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틀린 걸 고르래요. 여러분 아파트가 똑같아. 같은 내미안이야. 같은 내미안인데 A 지역에 있는 내미안과 B 지역에 있는 내미안 30평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완성됐어. 똑같이 삼성물산에서 만들었어. 들어간 자재도 똑같대. 그럼 아파트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 달라. 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시장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맞죠?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 넘어가는 건 아파트가 넘어가는 건 아니야. 아파트가 좀 보내줘. 이쪽으로 보내줘. 이번에 택배로 보내든지. 보낼 수 있어 없어? 뭐가 넘어오는 거야? 넘어온다라고 말할 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야. 소유권이. 그리고 공간이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30층짜리 아파트거든요. 30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24층을 샀어. 20층을 샀어. 그 공간이 넘어오는 거야. 아파트가 통째로 다 넘어오는 게 아니야. 그 동 전체가 다 내 게 아니고 그 동에서 20층 그거 하나, 그 공간. 이게 할당이란 말과 배분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말 두 번 쓰면 그러니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고 공간이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로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위치 차지해.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가 좋은 곳에 점포는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럼 누가 거기에 있겠냐는 거지. 누가 거기를 임차하겠냐는 거지. 그걸 임차할 능력이 있는. 월세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만 순수하게 나가는 게 1,000만 원이래. 그러면 그 1,000만 원인데 거기다 떡볶이 가게 할 수 있겠냐고. 떡볶이 가닥 한 가닥에 얼마씩 팔아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이 들어가겠죠. 점포가 되게 좋아. 그래서 여기 원래 임대료 얼마인가 해도 3,000만 원이래. 그럼 3,000만 원 임대료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용자가 그 곳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다섯 번째, 시장은 국지성,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가격이 서로 다른 가격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가격이에요. 서로 다른 가격이라고 여기서 했죠?
그게 틀린 거지. 틀린 거지. 따라서 여러분 서로 다른 가격이 지역에 따라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얘기.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자원배분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만 자원배분 얘기할게요. 여러분 노동, 자본, 토지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생산요소. 생산요소. 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얘네들을 이 생산요소를 싸잡아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돼요? 자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원이라 해서 더러 부존자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게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 그럼 한정돼 있는 요 생산요소 말하자면 그냥 자원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요게 투입돼야 돼. 얘가 투입돼야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럼 A라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투입될 수 있어요. B라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될 수 있어요. C라는 물건 쪽에 투입될 수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이게 투입물이 말하자면 자원과 같은 투입물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배분이라고 그래요. 배분. 그래서 자원은 보통 배분이란 말을 써. 근데 사람이 여기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야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한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겠죠. 진짜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돈도 많이 들겠죠. 이럴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 그러면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간이 그전보다 더 적게 걸린다. 네, 사람도 적게 투입됐다. 돈도 적게 들었다. 이것을 효율적이다 그래. 그럼 두 명이 하던 걸 한 명이 했는데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럼 효율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서. 옛날에는 전철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앞에 주 기관사가 있고 저 뒤쪽에 부 기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탔는지 이렇게 보고 다 탔네 하고 문 닫아주고 이러던 것을 지금은 기관사가 한 명이에요. 왜? 모니터를 봐. 다 탔네 문 닫아. 이렇게. 그럼 두 명이 하던 거 한 명이 하게 됐죠. 그럼 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적이란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효율적인 거예요. 그냥 그전보다 사람이 적게 투입됐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 비용이 적게 든다. 시장에 맡겨. 그러면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시간에 맡기면. 지가 알아서 이윤이 많이 남는, 기업가는 이윤이 많이 남는 걸 생산하겠죠?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기업가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고용하겠지. 그러면 야 우리 쪽으로 와라 하려면 임금을 많이 주겠지. 그럼 여기 임금이 제일 높대. 그럼 사람들은 서로 여기 가려고 그래. 여기 못 갔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임금 높은 게 하려고 그래요. 알아서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뭐가 돼? 자원 배분 문제가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해? 시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한다 그래요. 그럼 시장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거든. 근데 가끔 못해. 그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생산해서 팔면 뭐가 생겨요? 수익과 소득은 제가 항상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이나 소득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나 소득이 발생하면 얘네들을 노동한테도 나눠주고 자본한테도 나눠주고 토지한테도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몫을 나누는 것, 산출물을 나누는 걸 분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말을 쓰냐면 소득이나 수익은 분배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론에서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말을 주로 왜 쓰는지는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적으로 말하면 수익 분배의 원칙이 맞는데 여하튼 중요한 게 자원 배분 시장은 요거 잘해. 두 번째는 교환의 기능.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져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1억이 가고 을에게서 가백으로 소유권 넘어가고 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이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가격이 형성돼. 여러분 매수인은 비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 매도인이 요구하는 금액과 매수인이 제안하는 금액 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돼. 그걸 누가 조종하게 해요? 시장에서 조종하는데 그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요 시장에서 이 조종 기능이 잘 안 돼.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장의 불안전함을 누가 보충해 주게? 공인중개사가 보충해 줘. 공인중개사의 정당성은 거기에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왜 거기에 돈까지 받아가면서 있어야 됩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해. 그래서 시장이 그런 역할을 좀 못해.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참여해서 양쪽의 사람들의 거래를 성립시키고
시장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장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정보 제공의 기능이에요. 정보를 제공해줘요. 시장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 얻는 겁니다. 시장에 나가면.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양과 질이 조정이 돼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면서 양이 늘어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서 품질이 좋아지게 돼요. 문제로 갈까요? 안 어렵다 그랬어요? 틀린 걸 고르래.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좀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갑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A가 갖고 있는 갑이라고 할까요? 갑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고 요거는 을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입니다. 그럼 좌우를 딱 접으면 둘이 대칭이요 비대칭이요?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유리할까? 갑이 유리하겠지. 얘 기관 투자자, 얘 개미 군단.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얘가 유리하더라.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더라.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가 앞장서서 가격을 왜곡시키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맞다. 그게 적당하면 우리가 모르고 풀업 이렇게 하지만 좀 심하면 뉴스에 나와. 손을 이렇게 모으고 수건으로 싸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가게 돼. 그 앞에 쓰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므로 천만에요.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말은 가파르다 완만하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완만하다.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 했죠. 완만하다는 말은 공급이 쉽다 어렵다? 쉽다. 가파르다는 말은 공급이 어렵다. 비탄력일수록 공급이 어렵고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쉽다. 그러면 측정기간이 단기는 공급이 쉬워 어렵고 장기로 갈수록 쉬우니까 바뀌었지. 단기보다 장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크므로 장기의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단기는 곤란하지. 따라서 장기의 수급 조절이 용이해진다. 단기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두고 싶으면 장기보다 단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므로 단기에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던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던가. 따라서 여러분 2번은 틀린 거라 그 말입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유형에 따라 품질 등에 따라서 시장은 세분화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맞고요. 네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제안하는 가격은 아무래도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어해. 매도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아무래도 높겠죠. 이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5번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혈족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안 배운 거거든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약에 잠깐만 더 하고 우리가 좀 쉴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균형인데 지금 단기 장기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는 거야. 이게 개별 기업에서 말하는 장단기와 산업에서 말하는 장단기가 다른데 이거부터 설명하고 갑시다. 현대자동차 하나, 그건 개별 기업이에요. 뭐라고요? 현대자동차 하나는 개별 기업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현대자동차만 있지 않죠. 회사들이 쭉 합치면 있잖아요. 기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쌍용도 있고. 이런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을 싹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산업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의 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개별 기업을 전부 합한 것,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산업이라 그래. 자, 그러면 잠깐 보세요. 우리 동네에 빵 만드는 빵집 하나, 그건 뭐야? 개별 기업. 우리 동네만 놓고 볼 때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 전체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개별 기업에서는 생산시설 변경 유무 갖고 따지고 산업에서는 진입과 탈퇴 유무 갖고 장단기를 따져요. 단기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설을 변경하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이에요. 장기는 시설 변경할 수 있어. 현대자동차가 장사가 잘 되나 봐. 사업이 잘 되나 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데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다. 시설을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새로 뽑는데 2년 걸리는데 2년 이하 단기, 2년 이상 장기. 우리 동네 빵집이 장사가 되게 잘 되나 봐. 옆집 텄어. 점포 하나 더 얻었어. 빵 만드는 기계 도입했대. 사람 2명 더 뽑았대.
걸리는 기간 6개월이래. 6개월 이하 단기, 6개월 이상 장기. 그 다음 여러분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는으로 해서 넘겼지만 그럼 옛날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입, 빠져나가는 건 탈퇴. 진입 탈퇴하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은 단기. 진입 탈퇴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가능하면 장기. 그러면 삼성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삼성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면서 준비 기간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하고 물었더니 예를 들어 총 준비 기간까지 걸리는 기간이 10년이었대. 그러면 10년 이하는 단기, 10년 이상은 장기.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 동네에 빵집이 또 하나 생겼어. 빵집 사장님한테 빵 사면서 물었어요. 들어온 데까지 총 준비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나요? 1년 걸렸대. 빵 만드는 기술 배우고 대출 받고 상업 창업 지원 받고 1년 걸렸대. 1년 이하 단기, 1년 이상 장기. 뭔 말인지 아셨죠? 단기와 장기를 그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것,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주택시장 분석으로 들어갈 텐데 우리 쉬었다가 저기서부터 갈게요. 쉬었다 하시죠.